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저는 시사포커스 정치부 김민규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신 조수진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지도부에서도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돼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셔서 어떤 계기로 나오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이번 출마 결심, 어떤 계기로 출마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여당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원팀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잘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지도부고요. 또 당정대라는 말이 있어요. 당정대.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과 정부의 구상과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을 설득해 가는 것. 이건 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지도부는 총선용 지도부입니다. 총선용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냈고 그리고 6.1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곳에 지방 권력 교체를 해냈고 이런 어떤 검증된 실력 이거를 좀 발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는 더 극악해질 겁니다. 국회에서 더 힘들 거예요. 우리는 아직 국회에선 소수 야당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얼마만큼 치열하고 논리적으로 거대 정당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느냐. 이런 전투력을 평가받은 사람, 이런 것도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2년 전에는 야당의 정권교체용 지도부였는데요. 그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시사포커스를 나와가지고 제가 1등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끝까지 겸손하게 치르겠지만 오늘도 시사포커스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조짐이 좋다.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2년 전 출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와는 또 이번에 조금 경선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원 100%라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 부분이 빠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룰 변경에 따라 또 어떤 당선의 이런 판세라든가 이런 게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있으신지 어떤 당심을 이번 당원이 100% 예. 당원만 치르는 선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떨지는 예측이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첫 실험이니까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당원들은 프로입니다. 정말 의원이나 우리 당 소속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이나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국회 들어와서 정말 치열하게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그 점을 당원들이 제대로 평가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바로 어제 지난 13일에서 14일까지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492명의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물어본 결과 이 8명의 후보 중에 조 후보님께서 오차범위지만 어쨌든 선두로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다른 후보에 비해 강점, 경쟁력 어떤 비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0년 6월에 국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몸을 사려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런 점이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당원 100% 투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합도라기보다 누가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이 적합도 조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이번에 이제 총선용 지도부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수도권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기 총선에 지금 현재 다음에 출마하실 경우에는 예. 처음으로 만약에 지역구로 나가신다 하면 수도권에 혹시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수도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에서 이겨야 총선이 이기는 거죠. 의석을 보면은 서울에 49개고 경기도가 59개예요. 그러니까 전체 정원의 절반이 넘거든요. 근데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서울, 경기 다 합쳐가지고 15개 확보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겨야만 반드시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고 또 정권 교체했고 지방의회 권력을 바꿨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겨야만 이 미완의 정권 교체가 이제 완전한 정권 교체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2020년 6월에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바로 같은 해에 제가 목동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서울 양천갑의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당협위원장 맡아서 뛰고 있는 게 4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솔직하게 목표를 말씀드리면은 저도 지역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예. 좀 양천 가베인 지역 분들이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목동 쪽 그쪽이죠. 예. 그 최고위원 후보시지만 지금 당 대표 경선도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당 대표도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지난 지도부 겪으시면서 아마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예. 앞으로 당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차기 지도부는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어떤 총선도 그렇고 어떤 전략 구상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지도부는 여당 지도부예요. 예. 예, 여당은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여당 지도부가 아니라 야당 지도부였습니다만 당대표가 끊임없이 대선 후보 발목 잡고 대통령 괴롭히고 또 걸핏하면 가출하고 이런 당대표는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앞으로 그런 당대표는 그분으로 그쳐야겠죠.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더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4월까지는 국회의석은 워낙 적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지금 심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맞붙을 수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만 3년 이상 동안 얼마나 국회에서 그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를 저질러 왔는지 이것도 제대로 고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과의 관계 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사실 후보 간의 경선 중에 친윤, 비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님께서 고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예. 당선된 지도 1년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여당은 대통령 정당이기 때문에 모두가 친윤이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윤이다, 반윤이다 이런 단어 자체가 나오는 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실망스러운 것이 비윤이라고 불리는 분들, 반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잖아요, 언론에. 그리고 오히려 즐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 시절에 열린우리당을 많이 출입도 했고 또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도 많이 지켜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뭐 비노다 반노다 이렇게 언론에서 지목을 하거나 기사를 쓰면 항의를 했어요. 왜 내가 비노냐 반노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즐기고 대통령 공약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무슨 뭐 이상한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이지도 않고 대단히 안타깝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고쳐 먹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게 가장 안타깝고요. 또 내년 4월까지 현재의 지도부는 야당 지도부예요.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립 표결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부 총질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해당행위다. 그래서 더 이상은 대통령 발목 잡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총질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비판할 게 많습니까? 지금 조국의 강도 넘지 못했거든요, 저쪽은.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내부만을 향해 가지고 괴롭히는 것,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팀 지도부가 구성돼야 된다. 하나가 돼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원팀으로 뛸 수 있는 원팀 지도부를 우리 당원들께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정 관계를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네. 사실 뭐 지금 윤 대통령을 명예 당 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슈도 최근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요즘에 이제 언론 보도를 좀 보면요, 이 단어 하나, 용어 하나가 주는 것이 굉장히 크다. 정말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은 책임 정치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나 또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법안으로 실현시키는 게 여당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당정이 분리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당정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더 강화하는 이런 당정의 융합을 우리는 이제 정당 개혁의 방안으로서 지금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정이 더 긴밀해지고 협의를 해야만이 유기적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해야 책임 정치가 실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당정 일체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은 1호 당원입니다. 1호 당원. 네. 1호 당원으로서 어떤 대통령이 갖는 위상은 대단하죠. 그런데 어떤 우리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명예대표 이러니까 대표 경선 과정이어서 또 불필요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전당대회 이후에 지도부가 나서서 우리 당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서 전략적으로 용어 하나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야권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규탄 대회도 벌어지고 그 대장동 또 성남FC 이것 때문에 네. 지금 그걸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야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좀 사실관계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든 각종 의혹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이렇게 둘러싼 그 정말 썩은내 진동하는 게이트는 언제 시작이 되죠? 성남시장 때, 경기지사 때, 이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경기지사 때는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탄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인허가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명백하게 전 정부 때 시작이 됐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탄압한 건지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요. 또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경선의 상대 후보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가장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탄압을 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본인이 분명하게 의혹을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이재명의 개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통째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할까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늪을 만났다. 그래서 지금이라서라도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는 여와 야를 떠나서 조국 사태를 관찰했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단절하고. 네. 왜냐하면 정치가 서로가 건강하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싸잡아서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이재명 대표와 절연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우리와도 건강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반길 것이다. 민생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어야죠.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를 놓고 지금 서로가 공방을 벌여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일단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서 했는데 현재 이 대표 체포동의에 대해서는 또 일부 야권도 갈리고 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도 일부 있거든요. 앞으로 이 체포동의안의 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지금 국회 의석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28명이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현 주소를 봤을 때 과연 그런 반기를 들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법치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만 보더라도 법치라든지 상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눈 감고 있는 그런 정당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이런 점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없는 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현대국가에서? 그렇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런 얘기를 국민을 호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이재명 대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과거에 SNS를 통해서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했어요. 요새는 조적조에서 이제 이적이예요. 이재명 대표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이란 뜻입니다. 가령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쁜 짓 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 보복이라며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는 안 통합니다. 본인의 얘기거든요. 고스란히 그냥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주고 싶은 논평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의 한번 영상편지 형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과는 완전히 별개의 정당입니다. 그러나 공당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치와 상식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조국 사태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이 없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치는 집 밟는 정당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와 결연하게 절연을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는 길이다. 그리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맞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법사위원으로서도 법사위 상황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지켜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더 이상 청담동 술자리 같은 일로 공방을 벌여야 되는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정치가 뒤로 후퇴한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정말 생산적으로 치열하게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시 국민의힘으로 한번 돌아와서 일단 총선이 가장 지금 제일 중요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차기 지도부에 만약 입성하실 경우에 네. 가장 민감한 문제가 또 공천이란 말이죠. 네.
공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1년 넘게 남은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제가 뭔가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왜 참패를 했는가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혀 지역이나 이런 맞춤형 후보가 아닌 사람들을 다 꽂아놨어요. 저는 그런 어떤 이상한 전략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과거에 기자 때도 많이 지켜봤지만.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서 뛰던 분을 갑자기 B로 나가서 뛰라고 하는 것. 이거는 유권자에 대한 굉장히 오만한 태도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진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뭐 벌써부터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데요. 전략공천과 낙하산 공천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가 조직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후보가 되지 못할 상황을 가정해서 전략적으로 후보를 만들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열어놓으면서 전략공천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나 꽂아놓고 지역의 정서와 또 지역의 요구사항과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을 꽂아놓는 낙하산 공천과는 완전히 별개다. 그래서 2020년 4월 총선 참패를 잘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때 무엇이 부족했고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보고 성찰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이번이 당원들의 그 표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일단 당심을 사로잡을 왜 꼭 조 후보님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런 어떤 포부, 각오 네. 혹은 대표 공약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늘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한 번도 몸을 사린 적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당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는 국회에서 야당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겹쳐서 더 극악해질 것입니다. 또 대선 불복도 아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놓고 장외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증된 사람, 특히 국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어서 전투력을 인정받은 사람, 국회에서 내년 4월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사람, 이런 사람을 맨 앞에 세워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여와 야를 떠나서 또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것은 국민통합입니다. 지금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또 여전히 후진적인 지역의 갈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제가 부단하게 노력했고 보여드렸던 국민통합의 행보도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출마 선언문에서 3가지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선봉장이 되겠다는 것 하나. 2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금, 노동, 교육과 관련한 3대 개혁,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같은 어떤 정치 개혁, 여기에 대한 선봉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효율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국민께 알리고 또 법안도 만들어서 어렵지만 국회에서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어떤 선봉장이 되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정당개혁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정당개혁이라는 것은 가장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것만 끄집어낸다면 정당개혁은 곧 책임정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당정의 융합 그리고 당정관계 재정립 이런 어떤 정당의 개혁도 제가 선봉장이 되겠다. 그런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약은 지켜져야 되니까요. 지도부가 되면은 실천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조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